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과 전북 두 곳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을 포함해 공공의대 3곳,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하고 울산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의대 설립이 전남의 30년 수건이라는 점에서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충시키고 지역 의사제를 만들어서 지방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전남 입장에서는 동부권과 서부권 갈등에 이어서 전북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대 형태는 아닌데요.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서고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으로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7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공전자 기록 위장 등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여수시청 감사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여수경찰서는 시청 일부 공무원이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3월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예. 여수시는 감사를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16명의 시청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경찰은 그동안 시청에 공문을 보내 초과 근무 부당 수령 자료를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개인정보 보호와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런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번 압수수색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16명의 수사를 위해 관련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 압수한 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이 되려면 압수수색 등의 정식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수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나요? 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에도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6급 팀장급 공무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또 팀장급 공무원은 2천만 원 규모의 함구 및 터널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맡은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여수 소재지구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죠. 여기에는 국장급 간부뿐만 아니고 정기명 시장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지역사회가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의 핵심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작년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여객기 참사로 숨져가지고 이제 이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된 건데요. 아무튼 이처럼 여수시가 최근 6개월 사이 사법당국으로부터 공무원 비위와 관련해 3차례 압수수색을 당하자 시청 안팎에서는 여수시가 이거 단골 손님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문제는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연루된 공무원들이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등 처분이 아니라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 잇따르고 있는 여수시청 비위 행위 관련한 경찰의 강제 수사 소식 첫 소식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석유화학 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국가산단 일용직 노동자부터 고용 급감이 발생을 하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따른 고용 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0일 고용노동부에 여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부는 어제 후속 조치로 여수 고용 위기 지역 지정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사단은 여수 지역 고용 충격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직접 확인을 하고 고용 위기 지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를 한 건데요. 예. 여수 국가산단의 롯데케미칼 등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인과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를 했고요. 또 여수시의 고용 위기 종합 보고와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요. 예. 전남도와 여수시는 고용부 현장 실사단의 지역 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전남도와 여수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석유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2022년 대비 여수 국가산단의 생산이 11.6% 감소하고 수출도 16%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소상공인 폐업과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지방 세수 급감 등 지역 전반에 연쇄적 파급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또 생산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대기업 발주금의 감소로 플랜트 건설업 종사자 등 일용직 노동자 고용이 지난해 6월 대비 무려 36%나 급감을 했습니다. 예. 특히 경영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은 해고 등 인원 감축보다 상용 노동자의 전환 배치 등 고용 유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일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신속한 위기 극복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 위기 지역도 반드시 지정되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 실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서 고용위기 지역도 지정이 될지 또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이 첫 출하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는 어제 다암농협 매실 선별장에서 첫 매실 출하식을 열었습니다. 예. 지역 농민들이 수확한 매실 1,500kg을 수매해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옮겨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양시는 올해 지역 매실 생산량이 개화기 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온 피해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5,100여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역 농협별 농가 수매는 6월 30일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 광양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최실의 매실 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매실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국민들의 생각은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있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8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란죄 혐의 피해자로 입건됐는데요.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6.3 대선 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라서 관심이 훨씬 높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또 부정선거 관련 영화는 왜 봤는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공판에서 쟁점은 역시 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느냐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인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구속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또 군경을 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하는지고요.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5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출동해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이 지시를 했다는 특전사 지휘관의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요. 광양에서 이번 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5차 공판을 직접 방청석에서 지켜보신 분이 있어서 그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양의 김상기 씨 이야기입니다. 첫 공판이 2200대 1 정도였고요. 이번 경쟁률도 못해도 한 수백 대 1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가공돼서 전달되는 소식이 아닌 직접 윤석열의 재판을 보고 싶어서 방청을 신청하게 되었고 운 좋게 당첨이 된 거죠. 법원으로 들어오는 웃음 띤 가증스러운 얼굴에서 인면수심의 단어가 났을 뿐입니다. 이상현 춘장의 증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시민들이 울부짖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걸 보고 당시 이 춘장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길거리 시민 행동이 소요 상태도 아니고 혹시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정신을 차렸다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신청을 할 것이고 이것이 잊혀져 버리면 안 될 거거든요. 네, 이 방청 신청 그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첫 공판은 2,200대 1 그리고 이번에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에 이제 추첨에 성공이 돼서 네. 보고 오셨는데요. 감회가 정말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김상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법정 밖에서는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한 200여 명 정도 된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네. 이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는 모습 그리고 또 법정 안에서도 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비현령, 이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고거리. 고거리. 이런 법 해석 속에 앞으로도 좀 이런 지루한 재판이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또 지속적인 방청을 신청하면서 관심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 김상기 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윤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탄핵 국면에 이어서 지금 재판까지도 계속해서 광장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있었는데 시민단체 네. 또 활동을 하고 활동을 계시다 하고 보니까 계시죠. 예. 네. 이렇게 관심이 높은 분들이 또 계시는가 하면 제가 직접 또 만난 시민들께서는 좀 이제 지쳤다. 또 이제 좀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도 일부 계셨어요. 시민들 얘기도 듣고 오시죠. 듣기 싫지라 지금 뭐 사람을 못 살게 해놨는데 좋아하겠어? 나라로 똑바로 시켜놨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갖고 법이 이제 결정이 안 난 게 거의 좀 깎아보죠. 재판은 막 길어지고 지연되니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텔레비전 잘 안 보고 판결도 안 나고 신경 쓸 수가 없어. 예,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뭐 또 보기도 싫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탄핵 이후에 이제 내란 재판이 들어가고 나서 지금은 또 조기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관심이 좀 처음보다는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많이 지쳐하시기도 하셨고요. 이분들 중에 뉴스도 보기 싫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마 그 한밤중에 느닷없이 일어났던 그 위헌적인 입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우선은 현재 먹고 사는 게 좀 너무 힘들어져서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도 국민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또 진상규명을 앞당기는 동력이 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셨어요.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또 필요하고 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 문제가 좀 혹시라도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관심이 많이 있죠. 여기 특히나 이쪽 지방 사람들은 우리가 5.18도 겪었고 전두환 시대 쿠데타도 우리는 겪은 연배고 다른 거 따지기 전에 군대를 동원해서 총뿌리를 겨룬다는 그 자체가 나쁘죠.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세월이 좋아서 그런가 어쩐가 너그러워서 그런가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가 또 언론도 또 문제가 있는 점도 있고요. 개인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는 편이지만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답답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공정하게 진행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 저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5.18을 겪은 세대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라는 얘기와 함께 좀 답답하고 그렇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긴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제 5차까지 공판이 네. 진행된 것이고 네. 앞으로도 뭐 한두 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법리 다툼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벌해야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이런 국정이 정상화돼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실제로 재판정에서 재판을 보고 오신 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지방분권 혁신 공동위원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또 나름 제가 연락 가능한 분들한테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이제 교육 백서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게 아마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의 근간이 될 텐데. 예. 그 이제 백서 관련해서 여러 좀 자료들도 서로 공유하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선이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천 대표님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똑같이 이제 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직접 출연하기 어려운 여러 방송 인터뷰들 좀 하면서 굉장히 뭐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방송 인터뷰에 거의 천 대표님 안 나오시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많이 뵙고 있습니다. 예. 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들리기. 아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율 얘기부터 해볼게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지율에 대한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동용 위원장님. 예, 지금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이재명 하락, 김문수, 이준석 상승 이런 흐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앞서고 있고 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합해도 이재명 후보에 못 미치거나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앞서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제 한밤 후보 바꿔치기 등으로 실망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PK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뒤지고 또 김문수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던 시대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보수 지지자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판이 뒤집힐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를요? 판이 뒤집힐 수는 없다. 판이 뒤집힐 수는 없다. 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윤석열과 확실히 절연을 하지 않고 오늘 윤석열의 내란을 칭송하면서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표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보수 지지자이면서도 내란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진 분들이 김문수 지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 실망한 보수 지지자 중에 일부, 그리고 청년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예.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지지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지지율 변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유능하다, 잘 준비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TV 토론하면서 좀 민낯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TV 토론 전에는 좀 범접하기 어려운 천상계에 있는 후보, 막 이미 뭔가 거의 반쯤은 대통령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TV 토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호텔 경제학이나 120원 논란, 요즘에는 거북섬이나 이런 논란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본인에게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정책 검증 질문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검증을 하려고 하는 상대 후보에게 좀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약간 훈계를 하려고 하는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면서 TV 토론 이후에 좀 하락세가 확연해 보이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TV 토론 이후에 20대, 30대에서의 지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또 그 외에 여러 세대에서의 지지도 올라가면서 결국 막판에 김문수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 못 이기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조금 더 가져준다면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는 가는 거 아닌가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서 위원장님 말씀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정치를 볼 때, 이제 양당의 지지층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내지는 더불어민주당에 표 맡겨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V 토론 거치면서 또 인물 경쟁력에 대한 판단들이 있으실 것이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훨씬 더 명분도 있고 또 시대 정신에도 맞는 이준석 후보로 충분히 쏠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그렇게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 종반부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선 대표님? 아니요,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없습니다.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사퇴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예. 본인의 결단이지 그걸 저희와 협의하거나 단일화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극단적으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 선언할 필요도 있느냐 의문입니다. 특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애당초 자력으로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분 있게 스스로 사퇴하시면 될 일이고 단일화 협상을 거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화는 끝까지 업고 완주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불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일화 시도를 접을 시점인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의 표는 앞으로 어떻게 또 어느 후보에게 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당초 이제 국민의힘에 너무 실망한 보수 지지자들이 빠져 있다가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니까 이제 조금씩 모여들고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이제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대선은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더 모일 가능성, 그리고 내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로 모일 가능성, 이게 좀 남아있는 판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하고 3자 구도로 보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견제와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지난 20대 대선 때요. 그때 선거일이 3월 9일이었는데요. 예. 3월 3일 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면서 조건 없는 단일화, 그래서 사퇴를 해버렸거든요. 예. 6일 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 흐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여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구도가 그대로 갈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는 다 해 들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어떤 대비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점들을 어필할 건지, 어떤 점을 공개할 건지, 또 국민들에게 무엇을 설득할지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지금 현재 3자 구도라면 어떻고, 김문수로 단일화된 상황이면 어떻고, 이게 좀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그런 선거 전략상 준비들을 좀 충실히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사표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글을 써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저희로서는 홍준표 시장의 이런 메시지는 천군만마 같은 일이고요. 또 이준석 후보에게 실질적인 지지 선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소신투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표 방지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선거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 막판에 작동할 수 있는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주시고, 또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의 관성을 벗어나서 뭔가 좀 미래의 희망을 만들려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제 원래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관리하는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예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코너를 별개로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이번 대선에서는 확실하게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밀어주시는 것 아닌가 저희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서 의원님? 예측하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돌발 변수만 없다면 그동안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이제 지금 여론조사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는 이유가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투표자들에게 생산적으로 가담하게 하거나 또는 열세자에게 동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 우려한 거고, 또 여론조사가 왜곡되거나 좀 문제가 있었을 경우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취지는 맞지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런 세월을 지금부터 보내야 하는데요. 다만
각 정당은 공표하지 않지만 여론조사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 선거 전략을 좀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론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구나. 또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서 유추하시면서 흐름들을 좀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 대표님은 앞으로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또 바로 3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차 TV 토론 특히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TV 토론 1차, 2차를 거치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조금 더 공고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이준석 후보의 완연한 상승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요. 예.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투표 2, 3일 정도 남겨두고 예.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좀 확신이 생기신다라고 하면은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의 동탄 선거에서 그랬듯이 좀 마지막에 지지율이 좀 급격히 상승하는 표쏠림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 되면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러네요.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만날 예정이어서요. 예. 네네. 자, TV 토론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해보고요.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40분 만에 의결 없이 끝이 났습니다.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신 만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위원장님. 예,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과 관련한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소집된 거 아니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소집 단계에서부터요, 그 법관 대표의 숫자가 126명인데 소집 정족수가 26명입니다. 근데 그 26명을 못 채워가지고 소집을 위한 투표를 하루 늦춰서 겨우 소집 정족수를 채웠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70명 이상의 법관 대표들이 그 회의 소집에 반대한다고 투표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처음부터 이게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소집을 추진했던 그 주체들이 원하는 특정 방향의 입장문 의견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 이제 뭐 140분 만에 끝난 게 조금 예상했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 대표님도 같이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너무 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는 애당초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나 또 중립성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을 뭐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겠다거나 또 비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들도 법원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까지는 그런 거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철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기는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전을 계속 거듭하는 게 오늘 또 법제사법위원장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은 뭐 법원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법원 내부는 좀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선 직전이니까 뭔가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이런 제한적이었던 결론이 어제 민주당이 이 법안 철회한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될 때 의제는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법관 대표회의를 앞두고 그게 사회적 쟁점이 됐다면 논의를 했을 텐데 민주당이 이걸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대법관 숫자와 관련해서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더 늘려야 한다. 이 주장은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적도 있고요. 대한변협도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명을 증원해야 되느냐가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들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이번 이제 민주당 내 친명 강성 주장을 해오던 국회의원 몇 분이 좀 과도한 입법안을 제출을 한 거지요.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라도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았고 좀 과하고 좀 조급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은 이제 뭐 철회를 했으니까 이렇더라도 다음번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좀 차분할 때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해요. 정치적 그 논쟁이 될 때만 막 달라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쑥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대법관 증원 문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주장이 돼 왔던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면 차분하게 국회가 이 문제를 좀 논의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서동영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주장을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서 국민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나타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들이 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안,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문제들을 두고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저는 우리나라 실정에 좀 맞지 않고요. 굳이 따지면 헌법재판소에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헌법 정신, 이런 어떤 또 약간 일정 부분은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판단, 이런 부분은 사실 헌법재판소에 많이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상적인 법률 문제들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쭉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국민의 참여보다는 뭐 그 법률적인 사건 처리에 능숙한 법관들이 하기에 조금 더 익숙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논의 자체가 약간 왜곡된 것이,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되게 민감해서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조금 더 우선시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에 좀 더 잘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법관 관련된 법안을 철회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빠진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 위원장님. 저는 그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법안 발의가 조금 논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조금은 조급하게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리해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었을 테니까요. 중도층 지지율이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 이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요. 최근에 TV 토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도 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비상계엄과 탄핵이 있었던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지지율 안 빠진다.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한 이런저런 방금 얘기하신 조치들이라든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든지, 제가 예를 들면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 특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선거 앞두고는 원래 하려던 것도 좀 조심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고, 천 의원 몰라서 그렇다고, 이번 대선은 우리 무조건 60% 이상 득표할 거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실제 TV 토론 이후에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이탈이 좀 감지가 되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겸손하게 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 오늘의 주제인데 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방안의 핵심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 위원장님. 예, 일단 이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한 개헌안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인과 직계 가족에 관련된 부정부패나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 뭐 그런 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상명령이나 계엄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이 개헌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박근혜, 윤석열 두 번에 걸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약점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개헌이 돼야 하고, 그 개헌을 위해서 이번 이제 각 후보하고 주요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 수립 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토론을 치를 예정입니까? 저희는 오늘 이제 정치 양극화가 주제인데요. 지난 토론 보신 분들 사회 갈등 이런 게 주제였는데 1번 당과 2번 당, 그러니까 빨간 당과 파란 당이 사회 갈등의 주 원인이다라는 거를 보시는 분들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거대 양당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모순을 좀 지적하려고 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도 지금 비상계엄 일으킨 정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과연 뭐 의미 있는 얘기 또 내로남불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또 견제하겠지만 예.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과연 그러면 당 운영은 제왕적으로 해오지 않았느냐,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을 할 때는 그럼 왜 당대표의 권한은 분산하지 않았나, 당대표로서 권한을 집중해 오신 분이 대통령 권력은 어떻게 내려놓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기존 행보와 이재명 후보 공약의 좀 모순,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겠는가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각각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미리 총평 겸 미리 예측을 좀 해주신다면요, 서동용 위원장님. 예, 이제 그 4년 중임, 4년 연임 이런 개헌 구상 문제, 그다음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걸로는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그 사회분야 토론 당시에도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만 공격을 집중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좀 집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건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건강한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도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그런 말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선 대표님께서는 오늘 후보들의 전략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2차 토론에서 그 이준석 후보랑 생각보다 많은 설전을 벌이시더라고요.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을 본인이 먼저 꺼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보다는 좀 본인의 감정선대로 따라가는 토론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준석 후보에게 정책 검증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토론 룰상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질문을 할 때는 상대 후보의 어떤 허점이나 모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증을 하게 되고, 본인 공약은 질문이 들어와야 사실 좀 설명하거나 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질문이 왔을 때 답변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후보들이 예. 조금 인색하신 것 같아서 질문에 이번에는 대해서요? 저희가 조금 더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차 토론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한판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7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TV 토론 마지막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과 또 비전을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TV 토론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